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아나운서 김정현입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경 CEO 특강. 이번 시간에는 황용기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회장과 KB금융지주회장 거쳐서 제3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금융인입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에 대해서 이명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용기 전 금투협회장의 대학생들에 앞서 연사로 나섰다고 하는데 네. 몸담았던 업권에 관련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이 본인의 모교이죠. 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황 전 회장은 후배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각자 바라는 목표나 또 잘하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줬는데요.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생활을 보내야 하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폭넓은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황 전 회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가야 되고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대학 시험을 봐야 되고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자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덩치도 크고 신체적으로는 다 발달한 상태지만 너무나도 어떤 사회적인 또 가정적인 그 억압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거의 싱글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자기 의식이 발달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 또 다른 선배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시작되는 그런 자의식이 생기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대학에서 생기는 이 자의식이 생기는 이 대학교의 시간,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접하고 또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밥을 먹고 살아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경제학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인이 될 것인가, 금융인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사회 현상과 맞추어서 자기가 살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책도 그런 쪽으로 읽게 되고 세미나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관심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이런 어떤 사회의식이 생기는 시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경제학도로서 학문적인 기초를 단단히 쌓아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박물관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 립스라는 그 경제학자의 경제학 원론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아마 폴 사뮤엘슨 경제학 원론, 맨큐 원론으로 경제학 원론 책들이 계속 바뀌었을 텐데 제가 경제학 원론 보고 국제경제학 킨들 보고 국제경제학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생각날 수가 없죠. 그죠? 결국은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은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어떻게 찾아보고, 논문은 어떻게 비교해서 읽고, 어떻게 비판을 하고, 어떤 주제가 중요하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부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 관심사에 대한 그 개발, 이런 것들이 내 공부의 과정이었지 옛날에 배운 무슨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무슨 후생경제학의 이론들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도식이 기억나고 그래프가 기억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공부를 하실 때 이 공부가 내가 공부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의식이 생기고 사회의식이 생기고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대학 과정의 상당 부분을 형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빼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하고 서로 잘 아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시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4년간의 대학생활 또는 뭐 석사과정 포함해서 6년간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기 사회 갔다가 다시 오신 분 아직은 없죠. 이제 사회를 이제 가시게 되는데 지금 대학 들어올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 학점 받고 좋은 성적 받고 대학을 마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딱 나가서 신입 사원으로 또는 신입 행원으로 또는 신입 공무원으로 또는 신입 판검사로 신입 로펌의 신입 변호사로 들어갔을 경우에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세상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료지만 이제는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 내던져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 회사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한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가, 이기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가, 목표 달성하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남의 탓이요 하고 책임을 잡고 회피하는 스타일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재주가 있어서 설렁설렁 일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노력형 스타일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특성들은 대학교 때 있었던 특성하고 조금 달라요. 우선 사람이 기업은 되게 크죠. 그리고 많은 돈이 돌아가요.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신의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지 모른다는 걸로 해서 격리부서가 있고 격리부서를 감시하는 감사부서가 있고 감사부서를 또 감사하는 또 뭐 다른 부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 돈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불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부정을 한다, 좀 행위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치명상입니다. 신입사원서부터 저 친구는 좀 믿기가 어려워. 말의 앞뒤가 좀 달라. 치명상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들은 제 능력이 좀 없지만 애가 자세가 좋아. 성실하고. 내가 신경 써서 가르치면 되지 뭐. 그런데 그 친구는 앞다르고 뒤달라. 사람 뒤에서 남의 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스타일이야.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치명상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내 탓이요 남 탓이요 할 때 책임감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신입사원들이 뭐 사고를 쳐봐야 얼마나 치겠어요? 그럴 때 덜렁 겁이 나서 저 이거 안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이런 스타일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중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사람하고 위에서 볼 때 이 친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구가 더 믿었겠어요?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약간의 불신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 성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굉장히 강한 특성이 있어요. 이게 가정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무조건 이 사람 머리 좋다고 다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주위에 회사에 보여줘야 될 그 자질은 책임감,
배려심, 성실, 정직 이런 것들이에요. 초등학교 때나 배웠을 만한 그런 덕목들이죠. 그것이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인생마다 중요한 전기들이 좀 있어요. 그 전기 때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전기 때마다 정말 자기가 요 때를 놓치면 내가 한 3년, 5년 늦는다 또는 이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의 성숙 단계라고 부르는 이 프로 초년생 단계, 이때는 만사 제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완벽한 프로로서의 기초를 닦고 자질을 함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 되죠. 이 상태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나머지 한 10년, 20년의 인생은 거저 보장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훌륭한 프로로서 일단 평판이 나면 그 다음에 서로 데리고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은행에서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면 어디 다른 은행에서 스카우트도 되고, 또는 증권회사에서 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되면 어디 프라이빗 에쿼티로 갈 수도 있고, 골드만삭스로 갈 수도 있고, 유명한 프로가 되면, 실력파 프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KT를 가느냐, 하나를 가느냐, 이런 거는 자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더 훌륭한 프로가 되면 한국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 하는 게 자기 선택의 문제가 되죠. 훌륭한 프로가 아니면 그런 옵션이 자기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가 됐을 때, 프로가 아주 훌륭한 프로가 되면 그 다음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많은 선택지가 생겨요. 미국 가서 도전할 수도 있고, 일본 가서 할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구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장기 계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단기 고임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즐거운 단계죠. 이게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피크 단계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일을 5년, 10년, 때로는 20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금융 전문가, 이 사람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달인, 이 사람은 은행, 이 사람은 삼성전자, 이 사람은 자동차 왕,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브랜드들이 붙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잘 끝나면 좋은데 그때서부터 이제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언론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남들한테 관심이 되고, 그래서 엉뚱하게 옛날 같으면 미투에 해당되지 않았을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니까 미투에 해당되는 일들이 생겨요. 자기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옛날에 미스터 노바디 같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미스터 쌈바디가 되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나고 그게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이제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인생의 이제 황금기에서 생기는 사고들이에요. 자기 평판 관리, 자기 개인 신변 관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성공을 위해서 일로 매진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주변 관리 못하고, 가정 관리 못하고, 자기 성품 관리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둘씩 쌓여서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을 때는 다 밑에 숨어 있었어요. 에이, 쟤 저런 거 원래 저래. 그리고 넘어갔던 것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면, 장관이 되고 나면, 어디 회장이 되고 나면, 어디 사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험악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프로 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때, 그때 정리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한 20년, 건강 수명을 85세라고 보면 한 20년 정도,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 그 세대에 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은퇴, 그리고 그 다음엔 병치레 하다가 이제 죽겠죠. 근데 하여튼 은퇴 이후에 한 10년, 길게는 20년, 이걸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각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는데, 부모님들 또는 삼촌 이렇게 보면서 아름다운 은퇴 이후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화는 뒤로 하고
은퇴 이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종교 또는 봉사예요. 네, 뭐 종교도 종교를 하면 거기서 또 많은 봉사를 하니까 뭐 종교와 봉사는 같이 겹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봉사가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봉사. 네,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조언들이었는데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네, 이날 황 전 회장은 이 강연을 듣는 학생들에게 학문의 폭을 넓히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법, 행정, 그리고 또 심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본인의 견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황 전 회장의 강연 직접 들어보시죠. 관심의 영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예일 대학의 법대 에이미 추라고 제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법학 쪽인데 이 양반은 또 재미난 책을 썼는데 어느 한 국가가 왜 흥하고 망하는가를 로마 시대 이후로 쭉 연구를 했어요. 그중에는 몽고 제국도 있고, 뭐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뭐 투르크 제국도 있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있고, 여러 제국이 있는데 왜 어떤 제국은 굉장히 커지고 오래 갔고, 어떤 제국은 왜 금방 망했는가?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포용성, 그리고 관용성, 다양성 이런 것들이 제국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뭐 꼭 경제적 위치가 그런 것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땅도 똑같고 위치도 똑같고 민족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공산주의 체제와 남한식의 체제가 지난 60년, 70년간을 살아오면서 사회가 바뀌었죠. 그러면 제도가 나라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갖느냐는 것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고 경제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 제도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들여다보는 게 제도 경제학이라고 있죠. 제도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법하고 경제학하고 다 어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경제학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쪽 제도 경제학 쪽으로 들어가려면 유 교수님 오셨으니까 내 얘기 그만해야 되겠네. 제도 경제학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독서와 관심의 폭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과거 전통적인 경제학 분석 말고도 무슨 행동 심리 이런 거 가지고서 노벨 경제학상도 나와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부생들이 나는 경제학부니까 경제학은 나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집이고, 다른 학부에 계신 분들이 경제학부는 경제학은 경제학부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오죠. 사실은 경제학은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법과 제도를 얹으면 제도 경제학이 돼요. 노동을 얹으면 노동 경제학이 되고, 여기에 심리 행동을 얹으면 행동 경제학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정치 경제학, 사회 경제학 해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기초를 단단히 공부한 후에, 그것도 뭐 생각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이죠. 단단히 공부한 후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야로 공부를 많이 해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경제학을 하면서 사고의 범위를 폭넓게 가져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경제학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답이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마산에서는 8,000원, 창원에서는 9,500원. 그러면 마산 사람이 창원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산업별로 차등화해 놓으면 어느 산업은 많이 주고 어느 산업은 적게 주면 많은 쪽으로 사람이 몰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몰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경제학에서 배우는 거지만 마산에서는 10,000원. 마산에서는 7,000원, 창원에서는 8,000원. 그때 사람들이 다 창원을 가요. 창원에 가보니까 일하겠다는 사람이 차고 넘쳐요. 그럼 7,500원 내려가겠죠? 7,000원 내려가겠죠? 결국은 마산에 있던 사람이 창원으로 8,000원 받으러 일을 하러 오면 사람이 차고 넘치니까 넘치다 보면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내려가잖아요. 7,500원이. 그러면 7,500원이 합리적인 선이면 7,500원이 되겠죠. 업종별로 최저임금 줄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지금 뭐 알바생들 지금 다 잘리고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 자꾸 줄이고 해서 그 가장 노동의 가장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으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는데 잘려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 소득이 늘었는가 하는 거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돼요. 저는 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줄 수 있는 임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이 되어 있는 임금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주라고 하면 최저임금 감당이 안 되는 데는 사람을 줄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를 주는 방식이 바뀐 거지 지금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저소득 임금자들의 임금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것도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찾아봐 주셔야 될 일이라서 결국 시장에 맡기는 게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도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은 정말 10,000원씩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각자 자영업자들이나 뭐 편의점이나 줄만치 주고 모자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최저임금 7,000원밖에 못 주겠다. 그러면 7,000원을 그 주인한테 받고 3,000원 부족분은 정부에 신고를 해서 정부에서 3,000원 메꿔주는 게 차라리 맞아요. 왜냐하면 10,000원이 적정임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정책적인 정치적인 판단일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주는 방법의 문제죠. 그거를 주는 사람이 자영업자인데 당신이 10,000원 줘라 하는 거는 독재죠. 당신 7,000원 줄 수 있으면 7,000원 주세요. 대신에 3,000원은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은 35년간 금융인생을 보낸 업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값진 조언을 들려줬는데요. 이 값진 조언을 발판 삼아 여러 대학생들이 각자 인생을 가치 있게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명진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